제가 응급실에 다시 근무하기 시작한 건 이제 2년 차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나가서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10년 이상 대학 밖에 있다가 대학으로 다시 들어가서 준비하면서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이 깊이가 아주 깊거나 그러진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재미없는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냥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소아과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발열로 내원하는 경우가 보통 20% 이상,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80% 정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환자들 중에서 포커스가 없는 경우, 그거를 fever without focus라고 해서 FWF라고 표현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밸류에이션을 할 것인가, 어떤 매니지를 할 것인가를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환자들 중에서 sepsis를 경험하게 되고 septic shock이라는 정말 죽음에 가까운 그런 지경에까지 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septic shock 환자를 본 적이 응급실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케이스는 한 2케이스 정도 다른 데서 레퍼런스에서 가져와서 같이 나눠볼 건데, 제가 경험한 적은 없지만 항상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열로 가지고 내원했지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소아에 대해서 우리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sepsis에 대한 부분을 하나 다룰 거고요.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질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블러드 컬처거든요. 혈액 배양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근데 그 결과에 따라 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페디아트릭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하는지, 그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있네. 이 B가 뭐야? 아웃 A. 이게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됐을 것 같은 느낌. 아니, 이거 그냥 컴퓨터만 연결만 되면 돼요. 아니, 그 USB가 아니고. 조금 더 갑시다. 파일 없이. 그래서 피버 위드와 포커스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살펴볼 거냐면, 소아는 연령에 따라서 질환의 질병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살펴볼 건데, 연령을 어떻게 나눌 거냐면, 첫 번째, 생후 7일까지는 사실 저희 몸주 안에 있지 않고 여기 남은수 선생님이 다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8일 이후에서 21일 3주차 환자는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8일 이후에서 3주차, 4주차, 22일에서 28일 환자는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1개월에서 2개월까지 환자는 어떻게 볼 것인지, 3개월 이상의 영아는 어떻게 볼 것인지 이렇게 나눠서 볼 건데요. 첫 번째 21일까지, 생후 21일까지 소아 환자에 있어서는
무조건 발열로 내원했는데 애가 건강하던 아이가 발열로 내원했는데 포커스가 없다. 그러면 모든 검사를 풀로 워크업한다. 그리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다. 그리고 입원한다. 그러니까 제가 배울 당시에는 이게 100일 기준이었거든요. 100일이야 아이들은 이걸 다 해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21일 이하 아이들은 이것을 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 하는데 한 가지 실생활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항생치료도 다 하고 입원도 다 하는데 하나 HSV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HS 바이러스는 발열의 원인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에게서 제일 많은 시퀄레를 남길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박테리아가 아니지만. 그래서 HS 바이러스 산모 의심됩니다. 그러니까 산 전 48시간, 산 후 48시간 내에 산모가 열이 있었다. 또는 산모에 제니탈 리전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아이에게서 HSV를 블러드와 CS 태핑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을 하고 우선은 안티마이크로바이알 말고 아사이클로비온까지 같이 커버합니다. 그리고 36시간에서 48시간이 지나면 이제 배양 결과들과 PCR 결과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모두가 음성이고 아기는 웰하고 발열도 없고 그러면 퇴원할 수 있고요. 만약에 머리에서 균이 자랐다, 태핑에서 균이 자랐다, 메닌자이티스에 준해서 치료하고 블러드에서 자랐다, 그럼 sepsis에 준해서 치료하고 유린에서만 자랐다, 그럼 UTI에 준해서 치료하고 각각의 질환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다르고 이제 균이 특정이 되면 처음에는 브로드한 경험적 항생제를 치료했지만 그 균의 특이적인 항생제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고 그걸로 치료 기간을 유지한 후 이제 집에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후 22일에서 28일 환자입니다. 생후 22일에서 28일 환자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머리, 소변, 혈액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뇌척수에 혈액, 소변 이렇게 세 가지 검사를 21일까지는 다 하지만 21일 이후 환자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태핑의 개념, CS 태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인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저 때는 프로카시토닌이 없었어요. 제가 학생 때는, 제가 레지던트 때까지도 프로카시토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프로카시토닌이라는 그런 인플라마토리 마커를 다 하고 있는데 세 가지 마커를 기억해야 합니다. CRP, PCT, 그리고 WBC입니다. PCT가 프로카시토닌이고요. 이 세 가지 마커를 확인하게 됩니다. 태핑은 안 하고 UA, 블러드 컬처, 그리고 인플라마토리 마커 세 가지를 확인해서 인플라마토리 마커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양성이다. 그러면 반드시 태핑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세 개가 다 음성이고 아기가 웰하다. 그러면 태핑의 선택의 권한을 임상 의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메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를 이제 공부하고 있고 기억이 안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8일에서 60일 사이에서 환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개월에서 2개월 사이 환자는 조금 더 달라지는데 아예 아까 그 인플라메이트 마커가 다 음성이면 태핑을 하지 말아라고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핑이라는 건 굉장히 인베이시브한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이 프로시저에 따라서 환자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설명도 하잖아요. 그래서 환자한테 보호자한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가이드라인에서 우리가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의사와 간호사의 책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뀌어진 부분은 그러니까 1개월, 2개월 사이 환자는 인플라메이트 마커가 음성이면 UA 블러드 컬처 시행하고 CSF 태핑을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환자들 중에서 UA가 양성이다. 그러면 집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2개월 이하 아이들을 집에 보낸다 응급실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제는 집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UTI가 확실하고 인플라메이터가 음성이면 이 환자는 오랄 안티를 줘서 집에 보내고 다시 리어세스를 하게 되는데 대신에 가장 중요한 게 엄마가 소통이 가능한가, 엄마가 전화가 가능한가, 엄마가 스스로 병원에 올 수 있는 사람인가, 아이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원가에서 아이는 말하지 않고 아이는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그런 사람일 경우에 24시간 내에 리어세스가 가능할 경우에 오랄 안티를 가지고 집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후에 다시 방문해서 아이를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태핑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계속 듣다가 저희 이제 하긴 했었었는데
항생제의 선택의 부분인데요. 이제 이 환자들, 이제 이 세 그룹의 환자들에게서 경험적 항생제를 뭘 쓸 건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환자들이 균 감염이 됐어. sepsis나 UTI가 의심돼 했을 때 이 환자 그 나이대에서 그 질환을 일으키는 균이 뭐야라는 어느 정도의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 균에 맞춰서 브로드하게 항생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은 미국과 유럽에서 주로 발표가 되는 것들이어서 우리나라와 균이 완전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인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라서 이제 보통 WHO에서 항생제를 권고할 때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돈 많은 나라와 돈이 적은 나라에 따라서 이제 항생제 권고가 달라지는데 저희는 돈 많은 나라에 속해서 항생제 권고가 미국과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21일 이하의 아이들은 세프타지딤이 이제 등장하는데 사실 저희는 교과서적으로 이제 세프타지딤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신생아는 기본적으로 암피실린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신생아에서 꼭 생각해야 될 균이 GBS, 그룹 B 스트레프토코커스와 리스테리아라는 균이에요. 이 두 균에는 암피실린보다 더 좋은 항생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균 때문에 신생아 시기의 환자들의 감염에서는 암피실린을 꼭 사용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그람 네거티브를 커버할 수 있는 3세대 세파를 사용하는데 최근에 그 지금 AAP 2021년 가이드라인은 세프타디딤을 사용하기를 21일 이하는 세프타디딤, 22일 이상은 세프트리악손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프트리악손의 경우 신생아에서 사용하면 빌리루빈의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가 있어서 아마 세프타디딤으로 신생아의 그 권고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젠타마이신도 쓸 수 있어요. 저희 때는 암피실린 젠타마이신이었거든요. 권고가. 근데 요즘은 세프타디딤까지 등장을 했고요. 21일 이하에서. 그리고 22일에서 28일은 세프트리악손. 그리고 28일에서 60일은 세프트리악손인데 만약에 얘가 박테리아 메닌자이티스가 의심이 된다라고 중증이 의심된다고 하면 방포마이신을 추가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S 뉴모니아가 이제 머리로 가서 메닌자이티스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S 뉴모니아가 세프트리악손에 레스턴트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포마이신을 같이 커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이 주제가 네. 이번에 소아암국회에서 네. 총계학회에서 주제를 해가지고 세션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이를 네. 이제 주신기하나 네, 맞아요. 공무원에게 질문해보고 네, 네, 네. 근데 이게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된 건가요? 2022년에 AAP 가이드라인이고요. 넬슨에도 2024년에 발표된 넬슨도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기준으로 하셔도 크게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못하는 건 아니죠.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탁심을 잘 안 쓰나 봐요. 세프트리악손은 한 번만 줘도 되니까 네. 손이 덜 가니까 그러긴 하는데 네. 저희는 세프트리악손보다는 탁심을 많이 써. 네. 성인 세프트라고 세프타디딘을 쓰라고 신생아에서. 신생아에서 네, 21일 이하. 네. 그래서 제가 고민해봤는데 왜 세프타지딤을 얘네가 권고했을까? 세프트리악손이 빌리루빈을 올리는 것도 신생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ESBL 그람 네거티브들의 세프타지딤이 들기도 하는 경우가 있대요. 트리악손은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쪽으로 옮겨가는 건 아닐까라는 이제 제 견해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서 입원을 안 시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세프트리악손을 한 번 주고 집에 보내거든요. 그러다 다시 리억세스하는 경우가 많아서 세프트리악손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그러면 2개월이 넘었어. 난 이제 2개월이 넘은 애들이 더 많이 오거든요. 2개월이 넘은 애들이 더 많이 오는데
그런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소아는 무조건 첫 번이 애가 톡식해 보인다. 애가 너무 이상해. 얘 너무 이상해. 너무 힘들어 보여. 이러면 무조건 풀 워크업입니다. 섹시스에 준해서 풀 워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애가 봤는데 아주 해피해요. 빵긋빵긋 웃고 애가 엄마는 열이 난다고 하지만 애는 너무 해피해. 그러면 이제 얘는 섹시스는 아닌 것 같아. 다음으로 잠깐 죄송한데 여기가 지금